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실버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도 말씀을 좀 들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 올라갈 때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잘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테크 전략인데, 제가 여러 번의 강의를 한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좀 떨렸던 장소가 있었어요. 부산시 검찰청에 검사 200명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쫄이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하면 좀 사기도 좀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수사관이 범죄자 보듯이 쳐다봐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럴 때 한번 좀 그랬던 적이 있고요. 교회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교회 와서 돈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근데 자꾸 부자가 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천국에 가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 건지, 돈 벌어서 이게 천국 못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돈을 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것도 교회 안에는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게 말에 약간 주의도 좀 기울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한 것들 중에 보면 최근에는 이제 부산시 경찰청하고 이제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이제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뭐 관계된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신문이나 TV에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뭐 가끔씩 이걸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은행 직원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직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이 와서 뭐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꾸 뭘 팔러 왔나 자꾸 물어요. 그래 강의 잘 들었는데 강의 잘 들었으니까 마칠 때 내가 뭐 하나 해주면 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실질적인 이제 자산 관리, 이게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어떻게 좀 대비해 나갈 건지, 그러니까 조금 현명하게 관리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기고를 하고 방송에 좀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을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몇 번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초년생이면 이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현명하게 좀 돈을 모아갈까? 그러면 보험회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보험회사라면 다 사기다 이래요. 사기일까요? 아니거든요. 한국에만 해도 한 50개 정도의 보험회사가 있어요.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많은 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험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빨리 깨니까 단점이 부각돼요. 보험은 장기로 하라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면 깨고 싶어 해요. 깨고 나니까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니까 보험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위험 보장이나 장기 상품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대로 또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증권회사 거래하신 분들이 늘 돈을 꼴았다고 얘기해요. 벌었다 얘기하는 사람은 잘 못 보거든요. 그럼 증권회사도 이때까지 계속 영업을 잘하고 돈도 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좀 예쁘게 안 하고 요거다 싶으니까 거기다 냅다 돈을 꼬라박아 놓고 잘 되기만 기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회사는 너무 위험하다. 사실은 좀 그렇지도 않고요. 은행은 그럼 안전해서 좋으냐? IMF 때 은행도 많이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첫 번째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어떻게 좀 이용하고 활용해 볼까? 이 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는 연령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보니까 한 평균 한 60쯤 되지 않겠나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화 사기를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마지막엔 전화 사기를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화 사기 저 부분은 30대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요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말투가 태가 났잖아요. 따라하기도 좀 어려워요. 하여튼. 근데 요즘은요 굉장히 예쁜 표준말을 씁니다. 이게 서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남자들이 전화하면 좀 혹한다 하더라고요. 부드럽게 뭐 들려서 그런가. 하여튼 40대 여성들이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하고 당하는 금액도 1, 200만 원이 아니죠.
좀 작게 걸리면 500만 원, 많게는 뭐 2, 3천만 원씩 큰 금액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서베이를 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안 쓰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검소한 소비 습관이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답이 일단 먼저 나옵니다. 검소한 소비 습관, 안 써야 되겠다. 두 번째, 돈을 모으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는요. 똑같은 답이에요. 아무 때나 써서 그렇다. 불필요한 지출이 첫 번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돈을 검소하게 하고 안 쓰기만 하면 재테크가 다 되냐는 거죠.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어가지고 깔끔하게 안전하게 예금에다가 아니면 뭐 현찰로 집안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왜? 예전 같으면요. 60에 무슨 잔치를 해요? 환갑잔치 하잖아요. 왜 60에 환갑잔치를 해요? 60 되면 껄주 죽거든요. 죽기 전에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때까지 사셨다고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잔치하고 보통 얼마에 죽었어요? 70 되면 갔거든요. 그러면 60 몇 살까지 일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안 쓰고 안 입고 갖고 있다가 퇴직하고 한 몇 년 잘 쓰다 보면 죽을 때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재테크가 필요해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IMF 지나고 나서는 퇴직이 65세가 아니라 일반 기업은 55세로 갔어요. 공무원들은 60세, 65세까지 있고요. 근데 55세 퇴직하는데 몇 살까지 살아요? 옆에 보시면 보이죠? 저분은 한 110살까지도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럼 한 26살 졸업해가지고 한 20년 일해가 30년 일해가지고 남은 거 50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자꾸 재테크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있는데 정보를 받아야죠. 뭘 투자할 거냐, 어떻게 투자할 거냐. 전례 보시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많이 쓰겠지만 저 얘기는 뭐냐면 재테크를 하는데 이 정보들을 어떤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라고 조금 깊이 있는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찾아 들어가요. 인터넷에 막 뒤지는 거죠. 요즘 뭐가 좋을까? 아파트를 사면 어디다가 살까? 여기에다가 살까? 저기에다 살까? 그럼 주식을 사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은행 예금이자는 어디가 많이 줄까? 온갖 것들을 다 검색하고 스스로 한다는 거죠. 이게 도움이 정확하게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재테크 정보를 지인한테, 아는 사람한테, 옆에 친구한테 얻는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1억 원 이하,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나 부동산 합쳐가지고 1억 원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이 15%. 근데 10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은요, 5%. 그럼 돈이 많으면 사람을 안 믿는 겁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가 물어볼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은행 직원을 이용하든 증권회사 직원을 이용하든 보험회사 직원을 이용하든 내가 10만 원씩 적금을 한 개 넣고 싶은데 요즘에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걸 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아니면 조금 더 금리가 높게 이걸 좀 모아갈 수 있을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4년 정도 되는데 네가 내한테 뭘 추천해 줄래?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이 중에서 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친구 비율이 가장 높은 1억 원 이하는요. 친구를 너무 사랑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옆에서 살짝 얘기를 해줘요. 이거 괜찮다더라. 나도 할까? 근데 진짜 만약에 이 물건은요. 우리나라에 이 물건이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10개 중에 한 개를 사기만 사면 따블을 쳐요. 그러면 이 10개 중에 한 개를 먼저 살 수 있는 사람, 산 사람 아니면 이 정보를 먼저 얻은 사람이 이거 사기만 사면 2배가 되는데 내 옆 친구한테 소개해 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 친구가 소개해 줄까요? 안 소개해 줄까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저도 안 해줍니다. 제가 땡빛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내가 소개해 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결국엔 들려오는 게 뭐냐면 지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니도 한번 해볼래? 한국 사람들 심리 중에 그거 있잖아요. 같이 꼴면 기분이 덜 나빠요.
똑같이 꼬는데 똑같이 1,000만 원씩을 투자했어요. 500만 원을 꼬랐어요. 지 혼자.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놈이 600만 원을 꼬랐어요. 그걸 보면요, 안심이 돼요. 아, 내가 조금 낫네. 뭐 그런 것들이 섞였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기간을 보세요. 1억 이하는 1년에서 3년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투자의 기본은 장기거든요. 짧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6개월 뒤에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장가 가려고 미천을 모아놨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딱 투자해가지고 6개월 만에 2배로 불려가지고 내가 이사갈 장가 가서 이제 살 집을 2배짜리 큰 걸로 사서 갈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거 사실 잘 없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직원 중에는 한창 중국이 좋을 때였어요. 뭐 투자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보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좀 하지 마라. 이거 장가 갈 돈인데 왜 그러냐. 근데 옆 사람이 자꾸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옆에 사람이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니까 20%를 넘게 먹었어요. 지금 또 늦은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투자하고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왜? 꼬랐다는 얘기죠. 집이 없어졌어요. 사골세로 내려간 거죠. 사골세 하니까 이자가 안 들어와요. 원래 전세쯤 됐는데. 투자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10억 초과는요, 금액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1, 3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봅니다. 아, 장기. 그러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10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에 미중 무역 정쟁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10년 사이클로 돌아요. 한 방씩 두드려준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10년은 돼요. 어때요? 한 사이클을 타고 넘어가지고 원금 이상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을 보는데 10억 초과는 길게 많이 답하고요. 1억 원 이하 있는 분들은 25%나 1, 3년이면 장기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장기 투자가 1, 3년입니까? 아니면 7년 이상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7년 이상 돼야 된다고 하신 분들은 집에 돈이 좀 있어요. 근데 왜 근데 1억 원 이하로 이제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이 1, 3년을 장기 투자라고 대답했을까? 정말 장기 투자의 기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압니다. 알아요. 장기 투자 그래 뭐 7년, 10년 돼야지. 20년 장기 투자지. 그렇게 대답은 하고 싶은데 1억 원 이하라는 얘기는 필요할 때 돈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큰일이 생기면 병원비로 들어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더라도 어때요? 얘가 유동성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빨리 환가를 시킬 수 있는 건지. 부동산을 샀는데 집에 당장 필요하다, 병원비 내야 된다, 이거를 판다. 그럼 하루 이틀 만에 팔리냐는 거죠. 그런 유동성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왜? 이 돈을 써야 될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밖에는 못해요. 이만큼을 떼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길게 안 된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리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젊으실 시절에 70년대쯤 되겠죠. 70년 시절에 금리가 꽤 높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에 뭐 주식을 투자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면 재테크 노후 준비 이런 거 있었어요? 물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바쁘니까 또 노후가 되기 전에 빨리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하고 그때하고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요, 은행 가면 얼마 줘요? 제가 은행에 있지만 진짜 조금 줘요. 그래서 저도 은행 예금은 잘 안 합니다. 이것저것 다른 거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앞에 창구에서 고함하면 질러주면 2% 줘요. 말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1.8인가 1.9 줘요. 그래서 제가 시켰다 하지 마시고 은행 가면 왜 이거밖에 안 줘? 딴 데 간다! 이렇게 하면 0.1, 2% 더 줍니다. 근데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70년대 초반에는요, 뉴스를 하나 캡처했는데 이 뉴스에 보시면 1970년대 정기예금 금리가 25%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 정기예금 금리가 25%면요. 1,000만 원을, 아니죠. 그냥 좀 크게 얘기해서 1억을 예금을 맡기면 3년 만에 2억이 됩니다. 또 3년이 지나면요, 4억이 되겠죠. 또 3년이 지나면요, 8억이 됩니다. 1억이 9년 만에 8억 됩니다.
재테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늘 돈만 생기면 예금만 했어요. 왜? 이자가 25%인데요. 뭐 딴 거 할 게 있겠어요? 25%만큼 나오는 게 있습니까? 해운대 아파트를 샀는데 4억짜리 샀는데 3년 뒤에 8억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만큼 좋은 재테크 자산이 없었어요. 그 시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요 2%라는 거죠. 1% 후반대 2%.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금리가 예전처럼 좋아진다라고 하면 재테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적금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냥 안 쓰시고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붙어서 복리로 내 돈이 굴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빠르다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금리는요. 예금 특판을 했어요. 정기예금 특판. 정기예금 특판이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자 좀 많이 주나? 생각하잖아요.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요. 0.2%를 줬어요. 이자 0.2%인데 은행이 줄을 3바퀴를 감습니다. 그거 가입하려고. 왜? 그전에는 안 줬거든요. 유럽에 가시면요. 서유럽, 선진국이죠. 서유럽 쪽으로 가시면 예금이자 한 0.8%쯤 줍니다. 가끔은 돈 또 받아요. 계좌 관리 수수료라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통장에 놔두면 매달 수수료가 빠집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은 뭐가 있어요? 자기 집에 금고가 있어요. 은행 통장에 꽂아 놓으니까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내가 돈을 보관해 주잖아. 이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자는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우리나라하고 금리 비슷해요. 2%에서 2.25%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최근에 선진국 중에는 가장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2%,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보다 낮은 금리. 그럼 중국에 가시면요. 4% 정도. 지금 터키 어렵다고 하는데 터키에 가시면 10% 정도 예금할 수 있고요. 브라질 망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브라질에 가면 15%좀 줍니다. 그럼 터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가면 7%좀 받아요. 베트남 가시면요. 그것도 8%좀 받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를 따라갈까요? 선진국을 따라갑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면요.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50년짜리 국채를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거죠. 50년 국채인데 50년 국채를 누가 샀느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가 삽니다. 50년짜리 채권이에요. 예전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어요? 남북이 절단돼 있잖아요. 정전 상태였고 내 싸움질하고 총질을 한 번씩 해요. 근데 30년, 50년짜리 국채를 내면 외국인들이 사줄까요? 전쟁 나면 땡인데. 근데 지금 팔리는 게 30년, 50년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근데 금리가 얼마냐면 3%예요. 50년짜리 채권을 3%로 나갑니다. 그럼 50년 동안 금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좀 올라봤자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걸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노멀이라는 말은 뭐라 그러죠? 정상적인 상태. 지금 정상인 상태를 노멀이라고 해요. 근데 앞에 뉴자가 붙었어요.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노멀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정상이 어떤 거였어요? 7%씩 막 성장하는 거. 이게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3%대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와 이거 뭐야? 정책이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정상으로 돌려라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네이버 단어 검색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요 세 가지가 뉴노멀, 노멀이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거죠. 저성장, 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요. IMF가 터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때 예금이자가 15%, 20%또 갔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렸었지만 저금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금리가 1%면 내 이자가 안 붙어요. 내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72년이 걸립니다. 내가 지금 1,000만 원 놔두면 죽기 전에 2,000만 원이 안 돼요. 72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젊은 친구 한 분, 두 분 보입니다만은 한 3명은 2배를 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72년 더하기 하고 나면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으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퇴직금 받아서 빨리 죽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노후가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자료인데 1982년에 왼쪽 사진입니다. 1982년에 타임지 표지였어요. 이때 태어난 애들은 100살 살 거다 그랬어요. 지금 100살 살아요, 못 살아요? 얘들이 맞췄어요. 2015년에 한 개 더 나옵니다. 인자 태어나는 아는 142년 산답니다. 내가 보기에 쟤들은 굉장히 불쌍한 세대입니다. 55세에 퇴직해가지고 100년을 놀아 제껴야 돼요. 뭐하고 놀면 재밌겠습니까? 사람이 놀아도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학교를 다녀도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한 달씩 놀아야 재미가 있지. 100년을 뭐 이렇게 놀아라 이러면 웃자겠어요. 지금 142년 산답니다. 근데 82년에 나왔던 자료하고 지금하고 맞아졌거든요. 그럼 정말 저게 안 맞을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험 상품을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한 7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실손보험을 넣으면 보통 만기가 몇 세였어요? 80세였거든요. 최근 나오는 것들은요. 100세. 최근에 가끔씩 살펴보시면 뭐가 있냐면 110세가 보입니다. 110세 만기. 그럼 110세 만기를 가입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좀 오래 살 것 같다는 거죠.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담배도 안 펴요. 술도 안 먹어요. 배에 힘주고 기도해서 배 운동이 돼요. 전도 아니라 돌아다닌다 다리 운동이 돼요. 이건 꼭 먹고 알 먹고예요. 하여튼 남들보다는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부산 쪽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늘 그 중심에 있어요. 2001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 연산동 로타리에 한 2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있었어요. 어떤 금융기관이었어요? 땡땡 파이낸스, 땡땡 파이낸스 아세요? 파이낸스 사태 아시죠?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거기 한 명 데리고 가면 지한테 얼마를 줘요? 한 20% 이자를 줘요. 금융 피라미드 비슷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가입해가지고 많이 손해를 받고. 그러면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안전할수록 이자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자를 더 받으려면요. 어떻게든지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3년 됐나요? 3년인가 5년인가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것들 중에 브라질 채권이 있었어요. 브라질 채권 이자가 10%예요. 브라질만 안 망하면 10% 이자 준다 그랬어요. 근데 브라질이 안 망했어요. 10% 이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터졌을까요? 환율이 반토막 났어요. 환율이 마이너스 50%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50%입니다. 근데 안전하면서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은 절대로 없습니다. 야, 은행 가니까 2% 주는데 저기 가니까 4% 준대요. 그러면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너는 금융 사기냐? 왜 4%지? 무슨 위험이 있길래? 이거는 늘 달아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 이자 많이 준다, 좋다. 오, 내가 얼마 있더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4% 주지? 예금은 2% 주는데. 그럼 뭐 때문에 4% 줘? 그러면 술술술 나와요. 아, 얘는 4% 주는 조건이 이렇게 했는데 요것만 건드리지가 않으면 그럼 브라질만 안 망하면 10% 이자는 줍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환율의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약간의 위험이라도 부담하고 수익률을 좀 올려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권해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30대 같으면 70% 정도. 지금 100세이신 분들은 예금만 해주세요. 더 하시면 안 돼요. 왜? 최소 3년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세이신 분이 103세까지 가기 참 힘들어요. 나이가 더 들수록 어렵기 때문에. 근데 70이신 분들은 80, 90 충분히 가시니까 3년 이상의 시간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0%, 30% 정도는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최저 노선을 보통 30%라고 얘기를 해요. 10% 정도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왜 안 할까요? 10%를 투자했어요. 내 100%의 전체 예금 중에 10%를 투자를 했어요. 그 10% 투자한 게 엄청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기예금 이자가 2%인데 얘가 5%를 벌었어요. 근데 투자한 게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5% 받고 나머지 90%에서 예금 이자를 받으면요. 합쳐가지고 2%,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잘 찍을 수 있을까, 못 찍을까. 여기에 있는 표는 그겁니다. 자산 배분 이론을 가지고 해리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투자 이론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주식을 사도 종목 한 개만 두드려 찍지 말고 여러 가지 좀 같이 사봐라.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예금이나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라. 이런 논문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자, 모든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이런 자산 배분에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담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숫자가 보입니다. 숫자가 보이는데 다 있어요. 한국 주식, 미국, 중국, 글로벌 국채. 글로벌 국채 같으면 미국 국채 뭐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금으로 보시면 돼요. 글로벌 국채, 이머징 채권,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 이자가 좀 높겠죠. 높고 금이나 부동산까지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2013년에 25% 수익 난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7%짜리도 있습니다. 2014년도요. 마이너스 5%짜리도 있고 플러스 56%짜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산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누가 물어요? 지금 내가 딱 뭐 하면 좋겠노? 이거 잘 맞추면요. 빨간색이 그 해에 가장 좋았던 겁니다. 2013년 1월 달에 1억을 넣었으면 2018년 4월 달 5년 조금 넘어가지고 2억 7,800이 됩니다. 수익에 붙어가지고. 이걸 잘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에 있을 일을.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찍으면 거꾸로 찍어요. 왜?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투자를 해요? 남들이 얼마만큼 벌었나 안 벌었나를 보고 들어가요? 아니면 한참 떨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지금부터 하면 되게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들어가요. 늘 보는 게 보잖아요. 뭘 봐요? 과거에 어떻게 했지? 얘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어떤 수익이 났었지? 뭐 그런 걸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늘 꼭지점에서 잡혀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증권회사에서 다니는 애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증거사 창구에 애기 엄마가 알을 업고 딸딸이 신고 나타나면 장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이 쫙 다 퍼지고 마지막에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다 됐다. 그럼 팔 사람은 그때부터 팔고 나가고 시장이 또 빠지고. 그럼 대부분 빨간색이 여기다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 놓으면요. 5년 만에 반토막이 딱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답이 없느냐? 예금만 해야 되나? 그래도 4% 정도는 벌면 72년이 아니라 뭐 30년 만에 내 돈을 2배로 틔울 수도 있고 원금에 붙여가지고 복리로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방법은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있는 것 없는 거 다 투자를 했어요. 그냥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8가지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다 똑같이 잘 모르니까 10만 원씩 8개. 야, 100만 원 가지고 내가 뭘 투자할까 이렇게 하다가 미국 주식에 100만 원 할까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귀찮아 12만 원씩 깔아 쭉 깔은 거죠. 쭉 깔아보니까요 수익률이 어떻게 나와요? 5년을 투자했는데 1억 2,400만 원 나옵니다. 1억이 1억 2,400, 24%, 1년에 5% 정도 됩니다. 1년에 5% 괜찮잖아요. 근데 많이 실패를 하는 게 뭐냐면 8가지가 쭉 있잖아요. 2013, 13년 보세요. 마이너스 27%도 보이고요. 플러스 25%짜리도 보입니다. 그럼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8개를 투자했으면 이 8개를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을 쭉 깨가지고 마이너스를 엎어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싫다고 마이너스를 다 깨고 수익이 지금 한창 잘 나고 있는 애들한테 다시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3년 정도가 되면요. 8가지의 자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개 갖고 있어요. 아니면 1개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이너스 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 눈에서 사라져라는 거죠. 이렇게 8개를 깔아놓으면 쭉 마이너스가 오래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나머지가 손실을 할 때 걔가 손실을 덜 날 수도 있고요. 나머지 올라갈 때 적게 오르지만 덜 깨먹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가장 큰 이제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첫 번째 투자 계명이 손해 보지 말자예요. 손해 안 보고 싶죠.
두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을 잊어먹지 말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얘를 꾸준히 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자산들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그나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이 사례는 뭐냐면 국민연금 아시잖아요. 수백조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해외에 있는 여러 국민연금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위험한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국민연금이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의 비중을 보세요. 국내 주식에 20% 넣고요. 해외 주식에 14% 가까이 넣습니다. 부동산도 갖고 있고요. 대체 투자해가지고 파생상품 투자도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투자해야 될 국민연금이 저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저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왜 저게 안전할까? 왜 내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을까? 그것도 해외 주식까지, 중국 주식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부동산하고 재테투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안전한 예금만 하지.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내가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거보다는 모델이 한 개 더 좋은 거를 사야지 하고 예금을 했어요. 그 100만 원 가지고 예금하니까 1년 뒤에 세금 떼기 전에 102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물건 100만 원짜리 사고 싶었던 애는요, 105만 원 됐어요. 3만 원 꼴았어요. 나는 2만 원 벌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3만 원 꼴았어요. 이게 물가 상승률의 위험입니다. 안전하게만 하면 좋겠죠. 근데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요, 그만큼의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100%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이 부분입니다. 물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올라간 것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안전하게 갖고만 있으면요, 빨리 받아 쓰다 보면 빨리 떨어져요.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라는 거죠. 해가지고 하는데, 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국내 주식에 20%, 해외 주식 10%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5%쯤 됩니다. 정기예금의 2배 정도 넘어요. 따라쟁이가 돼보세요. 따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 연금이죠. 미국 연금은 더 강하게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리 가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투자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싫어해요. 왜? 어떨 때는 손해가 나고 어떨 때는 이익이 나고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럼 손해가 났을 때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요. 왜 이런 투자를 했지?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못하게 막아요. 막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수준인 30% 수준으로 투자를 줄여버린 거죠. 근데 미국 같으면요, 주식형 펀드가 주식입니다. 40%. 그 다음에 TDF 저것도 주식이에요. 60%. 또 알짜 주식, 펀드가 아닌 알짜 주식에 또 6%까지.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원래 주식을 좋아해서 저렇게 투자를 할까요? 영국입니다. 해외 주식, 영국 주식 합쳐가지고 30%, 40% 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기타 등등 하고서 40% 이상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주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콕 찍어서 많이 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국민연금만큼은 따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딜 가도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국민연금이 요렇게 투자를 하면 내가 잘 모르지만 국민연금 비슷하게 내 자산을 움직일 수는 있다는 거죠. 왜? 그냥 증권회사나 보험사나 은행이나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저렇게 생겨먹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요.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을 30% 넣었어요. 위험한 자산이 30%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6개월만 투자를 하면요, 내 돈을 투자했는데 6개월만 할 거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3%는 언제 있었을까요? IMF 때. 하필이면 내 만기가 IMF 때,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 만기가 돌아오면, 6개월 만기가 돌아오면 저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되게 좋을 때는요, 50%도 납니다. 아래 위 편차가 엄청나게 커져요. 왜? 시장은 돌고 도니까.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마이너스 40%, 플러스 50%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을 쭉 끌고 가면요, 5년을 투자하니까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
예금하고 채권하고 주식에 1대1대1 33%씩 투자를 한 거거든요. 1대1 투자하니까 5년 됐을 때는요. 평균 수익률 7%에 최저가 1.6% 마이너스가 사라집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짧은 기간으로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타이밍에 따라서 플러스가 많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많기도 하고 시간이 쭉 지나버리면요. 아주 많은 수익을 주지도 않아요. 대신에 아주 낮은 수익을 주지도 않아요. 손실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기간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숫자는 뭐냐면 왼쪽에 녹색 숫자가 보이시죠? 선에 하나 보이는데 이 사람은 30세부터 시작을 해요. 월에 100만 원씩 10년간만. 근데 오른쪽에 40세 노란색 선요. 40세부터 시작하니까 10년 늦었잖아요. 60세부터 돈은 써야 되는데 20년간 100만 원씩 넣어요. 투자한 돈은 40세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60세에 받아가는 돈은요. 30세에 넣으신 분이 이만큼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왜? 뭐 때문에? 시간, 복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00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1억의 10%는요. 1000만 원이에요. 눈사람 맞을 때 눈덩이 굴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 잘 안 뭉쳐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요. 이거 한 바퀴 굴려도 어때요? 땅바닥에는 흙까지 다 묻어옵니다. 눌려가지고. 안 그렇던가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프도 보시면 평행하게 가다가 점점점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집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한 개 딱 보다가 예수님이 2018년 전에 1원, 100원도 아니고 1원을 1%짜리 정계음에다 묻어놓고 가셨으면 2018년간 복리로 1%를 받으면 얼마쯤 될까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기가 계산이 안 돼요. 공이 어찌나 많은지. 읽다가 포기했어요. 조를 넘어가고 조, 경, 해, 하여튼 못 보던 애가 나와요. 우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짜리인데. 그런데 기간이 2018년 동안 복리로 돌았다는 거죠. 지금 손자 생각나시는 분 계시면 1%짜리 정기예금에다 넣고 한 30년 뒤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좀 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평이한 얘기입니다. 평이한 얘기인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으면요. 소득공제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세액공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 저 한도를 열어준 것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효과가 됩니다. 뒤에 여러 가지 상품들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상품들을 하시고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좀 다르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벌어들이는 게 있으면 그게 근로소득자든 소규모 자영업자든 버는 게 있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버는 게 없는데 남편이 준 거 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데 아니면 은퇴해가지고 연금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거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요. 비과세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비과세 상품을 가야죠. 굳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내가 이자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겠다라고 하시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꾸역꾸역 찾는 게 세금 안 나오는 거 찾아요. 뭘 하면 세금이 안 나올까? 뭐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품을 좀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찾아 들어가실 때는 저 순서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IRP라 해가지고 지금 직장인들은 옛날처럼 그 퇴직금을 봉투에 담아서 네 퇴직금이다 이렇게 주지 않아요. 퇴직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하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돈을 넣으면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줘요. 700만 원 소득 공제를 하면요. 대충 1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100만 원이 어디예요? 700만 원 납입해가지고 100만 원을 플러스 시켜줘요. 대신에 나중에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불로 찾으면요. 100만 원 돌려받은 것들을 다시 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싫다고 안 하세요. 왜 싫어서 안 할까? 내가 지금 100만 원 먼저 돌려받아가지고 지금 실컷 쓰고 내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으면요. 20년 뒤에 100만 원 갚는 거잖아요. 지금 100만 원하고 20년 뒤에 100만 원하고 무슨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이때가 더 중요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안 찾았으면 이 100만 원 돌려받은 돈을 다시 투자를 해버리면요. 얘가 20년간 플러스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은 거 돌려내줘도 나는 100만 원만 원금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공무원이거나 자영업자분들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것도 있어요. 원래는 올해 말까지만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세금이 이제 없는 거죠. 비과세 상품으로 줬는데 이제 이 비과세 상품이 워낙 너무 작아졌어요. 작아지다 보고 없어지다 보고 이자 소득을 다 떼가다 보니까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이 됐어요. 3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가지고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일단은 뭐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좀 줄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거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돈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IS에 금방 말씀드린 거 월에 1,000억 가까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ELS라 그래가지고 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지금 상품을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뭐 국민재테크라는 게 있더라 이 정도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분기에 한 20조 정도 들어옵니다. 올해 3분기 9월 말까지 약 70조 가까운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됐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펀드 상품에도 약 8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펀드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종목을 가지고 하거나 직접 투자를 하기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펀드를 가지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여러 가지 나라에 있는 뭐 이렇게 펀드들을 조금씩 사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옛날처럼 투자를 하면 1,000만 원이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5만 원 정도 되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재미삼아 5만 원짜리를 8개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 있었잖아요. 금펀드, 뭐 부동산 펀드, 선진국 펀드, 이머징 펀드, 한국 펀드, 한국 채권 펀드, 미국 채권 펀드 뭐 이런 식으로 7개, 8개를 쭉 까는데 40만 원밖에 안 들어요. 5만 원짜리로 최저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걸 깔아놓고 3년간을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 쳐다보니까 깨고 싶어져요. 자꾸 깨고 싶어진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를 자꾸 보면 심장에 무리가 가요. 심장에 무리가 가면 원래 100살 수명이 99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쭉 해놓고 보시고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얘는 플러스가 많이 났고 얘는 마이너스가 많이 났고 근데 합쳐서 보니까 아 이렇구나. 국민연금이나 모든 연금들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종목 한 개를 보고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아니라 내 전체 투자를 보고 아 내가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택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어쨌든 자녀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사는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쭉 연금 받고 잘 사시다가 내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국가가 가져가가지고 처분해가지고 대출 갚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많이 해요. 빨리빨리 하라고 진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주택가격 상승률이 3.3%로 계산돼서 현재 자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택가격이 3.3이 계속 오르냐는 거죠. 일본 같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벌써 주택 관련해가지고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나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 지역들은 더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평수는 점점점 더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작년인가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왜 너네가 3.3%만큼의 높은 연금 주택가격 상승률을 썼느냐 해가지고 질타를 받았었어요.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요. 내가 매달 받는 돈이 지금은 65세 기준으로 1억 원짜리 집이 25만 원인데 이게 대폭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있어요. 주택연금도 사람이 살 때까지는 계속 주는 거잖아요. 종신연금형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수명은요. 늘어나요, 줄어나요? 늘어나잖아요.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은 안 오르면 우리가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택연금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굳이 꼭 아들내미한테 주려고 아둥바둥 놔두지 마세요.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것들을 위해 가지고 연금이 필요하시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달러를 좀 갖고 계세요. 달러는 왜 필요할까요? 전쟁 나면 뭐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나르기 위해 가지고 뭐 금을 뭐 집에 딱 갖고 있고 어떤 분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은을 2톤 샀어요. 2톤. 1kg에 60만 원 좀 하거든요. 60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 6억. 1톤이면 6억이고 한 12억 정도 되잖아요. 이 은을 무엇에 쓰냐라고 물어보니까 장판으로 쫙 깔았대요. 집에.
왜 그런 짓을 했냐라니까. 도둑이 절대로 못 가져간대요. 그 도둑이 어떻게 가져가겠어, 이 돈을. 무거워서 몇 개 들고 가지도 못하겠구만. 그렇게 쭉 깔아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것들은 적극 권장을 합니다. 뭐 괜찮다면 뭐 자산의 10% 정도는 늘 좀 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선이 뭘까요? 빨간 선이 1100원 선입니다. 1100원 선. 20년 평균이 1100원입니다. 환율의 평균이. 그럼 1100원 밑에서 사면 빨간색 밑에 선에서 살 시간들이 많아요. 쭉 사다가 그 다음에 녹색 저 빨간색 위에 쪽 있죠. 거기 갔을 때 파시면 됩니다. 근데 환차익이 비과세예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1100원 밑에서 좀 사셨다가 올라가면 파는 것들도 뭐 생각해 보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상품 얘기를 하면서도 달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얘기 나왔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 잘 섞으셔가지고 좀 결과를 좀 만들어내시면 좋겠고요. 보이스피싱 얘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인데 굉장히 잘 당합니다. 잘 당하는데 가장 많이 있는 게 피싱이죠. 피싱은 전화로 그냥 꼬시는 겁니다. 전화로 꼬시는 거고, 파밍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 오른쪽 부분에 파밍되어 있는데 저거는 인터넷 사이트. 근데 들어가 보면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주소창까지. 근데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접속해가지고 내 정보를 넣으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미싱, 문자 온 거 연결해가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에 연결하시겠습니까? 잘못 누르면 뭐 이렇게 정보가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징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공기관을 사칭을 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을 하고요. 전화 통화하면서 자꾸 뭐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 하는데 자꾸 가요. 희한한 일입니다. 왜 가고 싶어질까요?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돈을 찾아가지고 집에 있는 뭐였죠? 저 김치 넣어놓는 김치 냉장고에다가 3단 중에 2단에다가 넣어놔라. 이래. 자기 집에 있으니까 안 가져갈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거 다 가져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신자 표시 이런 거 뜨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승인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 뭐 달라 하는 것들이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고요. 그 다음에 지인 사칭형, 저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지인 사칭형은 어떤 일 때 벌어지냐면, 젊은 친구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제 헤드폰을 누가 이제 해킹을 한 거예요. 그럼 제 전화번호 안에 번호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문자를 쫙 날려버립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 전화하려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아래 계좌로 10만 원만 보내도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야, 니 뭐 이런 문자 왔던데 니 거 맞나 하면 무슨 소리야 하고 해결할 건데, 또 착한 친구가 있어요. 이 새끼가 얼마나 힘들면 전화도 없이 이런 문자를 날리겠노. 어려운데 주자.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것들을 보면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누군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문자로 보내주면서 당신은 몇 천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굉장한 사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휴대전화만 있으면 대출해 줍니다. 대출해 줄 수도 있어요. 휴대전화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정상적인 이제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전화만 하면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런 데서 대출은 해주는데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 가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대포 통장이 문제가 됩니다. 전화야 뭐 끊으면 된다 치는데 통장을 많이 쌉니다. 통장을 많이 사서 영업을 하는데, 이 통장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딱 30만 원이 필요해서, 아니면 20만 원이 필요해서, 아니면 오늘 정말 뭐 양식이 필요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내가지고 누굴 줘버렸어요. 보시면 뭐가 있냐면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 간앞에 보시면 금융거래가 정지가 되고 자기 이름으로 계좌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통장을 절대로 주셔서는 안 됩니다. 취업 사기도 이런 데서 많이 생겨나죠. 취업해 줄 테니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하고 뭐 현금카드하고 통장하고 다 보내달라.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정보지는 넘어가고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본인의 대포 통장에 발견됐다 이러면 좀 잘 쪼리는가 봐요.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찝찝하면. 실제로 내 정보가 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알겠다라고 끊고 그냥 따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를 해보시고 내 이런 전화 받았는데 진짜냐 하고 경찰에 바로 전화해 보시면 아니면 112에 전화해 보시면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 적이 있다 없다 바로 말씀해 드리니까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은 바로 올려질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어요. 10등급 되면 사실은 대출이 안 돼요. 그냥 이제 옆집에서 돈을 빌리거든요. 친구한테 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만 조금 보내주면 7등급으로 올려줄게. 7등급으로 올려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거 써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접근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절대로 단기간에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빨리 올라가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투자만 하면 수익이 납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잘 쏘키기도 하고 이거는 뭐 꼬라도 되니까 해볼까? 본인이 절대로 연구를 하고 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사람이 지금 투자해가지고 30% 수익 나는 거를 자기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절대로 소개 안 할 것 같거든요. 왜 30%인데 내가 하기도 바쁜데 이거 누구 막 가르쳐주고 야 니 같이 하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것들은 다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이자를 준다는 것들은 금융 다단계이거나 의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달라는 거 절대로 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는 전화하지 마세요. 070 오는 거 전화 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절대로 맞지 마시고요. 이게 대출 모집인들이 정상적인 대출 모집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것들로 이제 아니면 우편물로 직접 와서 하는데 전화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은행으로 나오라 하죠. 자기한테 뭘 보내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담 받아보시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은행 지점으로 아니면 오시면 뭐 객장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뭘 보내달라는 데는 조심을 해주시고 돈을 요구하면 이유 불문하고 사기입니다. 절대로 은행이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80년대까지는 2%의 수수료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뭐 그때 저도 은행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1억 대출하면 200만 원 수수료 이렇게 이제 뭐 은행 발전 기금으로 썼다 하더라고요. 이게 7, 80년대 시절이고요. 요즘에는 뭘 줬는데 제가 가져가더라 하면 그거 그대로 신고하면 잘립니다. 잘리기 때문에 아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 사칭, 금융기관, 공공기관 하는데 절대로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전화 받고 이상하면 그냥 끊고 생각하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하는 사람 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매들이 은행 창구 올 때 전화기를 계속 들고 이렇게 와요. 그러고 2천만 원 찾는 전표도 이렇게 사고 써요. 할매 어디하고 전화하고 있어요? 현찰로 못 주는데요. 왜 못 줘? 뭐 고함 지르면서도 이거를 전화를 안 끊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은행에 전화를 하면 바로 막아줍니다. 우리가 타임 송금하면 옛날에는 송금하자마자 저기에서 바로 뺐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0분간은 못 찾게 돼 있잖아요. 근데 끊자마자 찝찝하면 바로 은행 전화하면요. 그 계좌에 바로 지급정지 들어가면요. 내가 송금한 돈 그대로 찾아요. 안 꼬라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빨리 끊으시라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30분 지나서 하면요. 걔네들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30분에 딱 경과 시간 풀리고 현금 찾을 수 있으면 카드로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요거 뭐 잘 안 누르시긴 안 누르시는데 모르는 건 누르지 마세요. 앱에 연결되는 거 누르면 요즘은 차단되는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더라도 뭘 자꾸 연결해라라고 하면 끊고 옆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야 이게 뭘까? 라고 보여주고 하시거나 뭐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보다 어쨌든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이나 당하면 그냥 112가 최고입니다.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대책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 송금만 잘못했던 돈
찾아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몇 가지 이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자산 관리나 재테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